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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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FTA 관세무역연구원 우리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임예진 관세사입니다. 네, 관세 1표 강의하고 있는 조창입니다. 3교시 관세 평가하고 있는 조정대 간사입니다. 예, 무역실무 정재환입니다. 네, 우리 토요일 날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시험 보신 분들은 또 쉬시면서 가볍게 보시면 물론 가볍진 않겠지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출문제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과목 순서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관세법 우리 43회 이제 해설을 좀 보실 텐데, 일단 문제를 보시기에 앞서서 이번에 제가 본 관세법의 주요 특징, 출제된 문제들을 봤을 때 주요 특징을 보면요. 일단 단답형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41점 정도가 나왔는데, 단답형이 이 41점도 사실 단답형의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게 문제였는데, 지역적인 문제를 단답형으로 출제하는 비중 자체가 또 하락을 했어요. 한마디로 단답형도 나올 만한 단답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게 지역적인 문제 출제 비중이 하락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신청서 기재사항 같은 것들을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3점 나왔어요. 그리고 시행규칙 출제 비중도 많이 줄었는데, 관세법에서 15점, 환특법에서 5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마저도 아주 중요한 시행규칙이 출제가 됐고, 시행규칙 중에서 정말 구석진 부분, 말도 안 되는 시행규칙 이런 게 출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세법이 이번에 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출제를 하신 분이 사례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100% 사례형은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 사례형은 관세법에서 2016년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가 다양하게 배점이 주어졌어요. 대부분 10점 물음으로 출제를 하고 물음 하나 정도를 20점으로 이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이번 기출에서는 5점, 15점, 9점, 11점 이렇게 좀 다양한 배점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세법은 이 출제하신 분이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예전 문제들이 너무 거지 같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를 보면 구석진 부분이 안 나왔어요. 예전에는 13장이 나오고 또 막 말도 안 되는 시행규칙이 나오고 해서 우리를 진짜 빡치게 만들었는데 3장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통관 9장에 있는 부분, 그리고 통관 물어보면서 벌칙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2점 분량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운송, 보세 운송 쪽에 있는 부분들을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환특법이 20점으로 나왔어요. 환특법은 작년에도 20점으로 나왔는데 올해도 20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 1번에서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10점인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그냥 대충 문제를 내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반려사유 10개 쓰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되게 성의 있게 냈죠. 그렇죠? 결국 반려사유 쓰라는 건데요. 우리 이거는 또 특징이 뭐냐면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규칙이 출제가 됐는데 매우 중요한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특강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 개정이 되면서 신설된 규정이 있어서 10개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4개, 그 다음에 재정경제불용 시행규칙에 있는 거 6개에서 총 10개를 준비를 해서 쓰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조정관세 쓰세요, 할당관세 쓰세요가 아니라 조정관세, 할당관세 적용 세율 쓰고, 그 다음에 조정관세, 할당관세 부과 대상 쓰고, 그래서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조정관세를 다 쓰고 할당관세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본 주어진 목차대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관세, 할당관세 적용 세율을 먼저 쓰시고, 그리고 특히 할당관세는 인하, 인상을 나눠주셔야겠죠. 그리고
부가대상도 조정관세 부가대상, 그 다음에 할당관세 부가대상을 써주시는데 역시 얘는 인하, 인상을 둘 다 구분을 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3번, 물음 3번은 뭐 어렵지 않죠. 9점짜리. 간이세율 적용물품과 비적용물품인데 지금 이게 9점으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3점이 있을 거고 비적용물품이 넘버링은 6개예요. 근데 이게 5번이거든요. 여기에 1점을 다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배점을.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다 써야 1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을 문제예요. 그나마 관세법에서는. 근데 요거는 지금 사례용으로 나왔는데 환특법에서 지금 보시면 앞에 어그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끝에다가 좀 써놨는데, 여기다가 써놨구나. 사례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답안 서술에 필요한 부분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를 보시면 간이적용 환급 신청해서 계속 받아왔는데 품목분류 잘못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제외되는데 이제 간이정역 환급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해갖고 다른 품목분류로 다시 통지를 받았고 그래서 세관이 이 간이정역 환급 받은 거 그 다음에 가산금액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대요.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B사는 수출용 원재료 전량을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내국신용장 거래로 완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 B사가 간이정역 환급 때문에 문제가 된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제대로 잘 뭐 이렇게 해서 했겠지. 이건 관심이 전혀 없고요. 관세 환급, 개별 환급을 B사가 신청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조치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석을 제대로 하면 한마디로 내국신용장 거래를 통해서 구매해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B사인데 얘가 개별환급 신청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를 법에 근거해서 설명해라. 이거예요. 간이정역 환급이 잘못된 거를 자꾸 쳐다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서술을 할 때. 그래서 개별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를 정리를 해봤더니 자, 수출 이행 기간 내 수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환급 신청을 하려면 서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환급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예요. 15점 분량이죠. 그래서 수출 이행 기간 내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얘는 국내 거래를 거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같이 써주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는 국내 거래를 거치는 애기 때문에 납부세액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납증, 분증, 그리고 소유량 계산서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류 준비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서술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환급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춰서 환급 신청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환급 신청을 할 때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해줘야 돼요. 간이정역 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단서 규정은 굳이 서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음 2번은 이게 시행규칙인데 중요한 시행규칙이죠. 간이정역 환급일표 적용 대상자. 이거는 요 두 개가 있지만 본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문제 3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30점짜리 통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쵸? 이건 누구나 다 연습을 했던 이렇게 세 가지 물음을 이제 물어봤고 실질적 변형 기준, 법률 내용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 다 써주셔야 되고 불인정 공정 기준 이건 시행규칙이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수출입 금지 물품이 우리 234조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마약류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마약류는 수출입 금지라는 게 아니라 허가 승인 받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 법에 따라서 허가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애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수출입 금지 품목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류는 써줄 필요가 없고 요거를 쓰시면서 처벌을 같이 가져가 주셔야죠. 7년 7천짜리 이렇게 해주시면 물음 1이 완성이 되고 물음 2야말로 진짜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이 문제 3번은 이건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이제 친구라 그랬죠. 친구. 얘 동생이 얘. 그래서 항상 같이 우리가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요거는 뭐 우리 새우 15만 원 이하 무상으로 먹기로 합의했던, 개인적으로 무상으로 먹기로 협의했던 그 부분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 3번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20점짜리인데 일단 물음 1번에 괄호 1번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간이보세 운송에서 세관장이 취할 세 가지 조치에 단답형 같지만 본문까지 가져가야 돼요. 고려사항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본문에 보시면 세관장이 이런 거 고려하여, 그쵸? 본문을 항상 가져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답형처럼 보이지만 얘는 물어본 게 지금 단답형과 본문까지 물어본 거예요. 본문까지 써주셔야 되고, 자, 기재사항, 신청서 기재사항이 요게 나온 거예요. 요 바로 3번이 보세운송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써야 되는 내용, 요거 3개죠. 근데 이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세법 상식이 있다면 보세운송 기간 연장을 하려면 뭘 신청을 해야겠어요? 뭘 써야겠어요? 신청서에 보세 운송에 대한 정보를 써야 되고 물품 정보 써야 되고 왜 그러는지 기간과 사유 써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못 쓰더라도, 만약에 1번은 못 쓰더라도 2, 3번 정도는 대충 우리 관세법 상식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빈 답안지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재사항은 다는 아니어도 좀 정리를 해왔고, 그 뉘앙스에 따라서, 그 이슈에 따라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빈 답안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음 2번은 다 준비했던 부분이죠. 보세운송 기간 경과했을 때 관세징수. 그 다음에 조납물품 운송 6개, 요거 운송될 수 있는 장소, 요거죠. 우리 문제 풀이 때 요거 갖고 와서 썼었죠. 없는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신설된 지 몇 년 안 된 건데, 우리가 요 2개 물품은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관세법이 이제 다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세법은 이번에 그렇게 킬러 과목도 아니었고 평이하게 나왔고,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는 사례형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 사례형도 조금 마음을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분석을 하셨다면 쓸만한 내용들은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례형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례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특법에서 당황하지 않으셨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나올 만한 문제, 평이한 문제들이 나왔고,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세법은 나쁘지 않았고, 근데 다른 과목이 좀 나빴어요. 그래서 HS 좀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 중에 좀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설서가 많이 출제돼서 다들 이제 당황들 많이 하셨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요, 해설서를 잘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가 시험에 나온 바람에 좀 많이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을 좀 볼게요. 난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류 주규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밀크나 데어리 스프레드, 치즈, 버터와 함께 사료에서 가장 중요한 주규정들이죠. 그래서 주규정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높진 않다고 보입니다. 대부분 공부하실 때 중요하다고 체크하셨던 그런 주규정이고요. 95류 주육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놀이공원 탈 것, 워터파크 놀이기구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이 2022년 주요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규정 다들 정리하실 거로 믿습니다. 이런 주규정들과 그다음에 이번에 4단 후에 마치는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많이 다뤄봤고, 또 4단 후 마치는 문제는 호의 용어를 다 암기하지 않았어도 대표 품목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주규정과 호의 용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해설서죠. 해설서가 또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작년에 비해서 또는 예년에 비해서 좀 힘들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단위 호 맞히는 문제도 무난하죠. 치저, 커드레든가 뼈, 홍코어 등등 뒤에 가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96 주규정
91류, 91류 주기 정도, 뭐 정형 외과용 기기 요거는 괜찮죠. 그런데 재물품 중에서 주일의 3억 같은 경우 85류로 제외되는 품목이 나와 있는데 제외되는 품목의 가나다라 순에서 그 3억만 하나 딱 집어서 이걸 적으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셨겠습니다만 주 번호와 함께 그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그 번호와 함께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단위 맞히는 문제, 뭐 인공관절, 뭐 90이 항아라든가 오르간 같은 경우 요건 기타죠. 9028에 분류되는 품목. 페어그라운드 오르간은 요거는 그 91류, 920 920-5라든가 9208에 호호용어에 언급되고 있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호호용어를 잘 봤다면 이 세 번들은 다 맞추셨을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해설서 문제죠. 해설서 문제 중에 호해설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 이치를 하나라든가 29류의 구분 한계가 있죠. 순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들은 순도가 95% 이상이면 29류로 가고 낮으면 또 27류로 가고 그런 구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기본서라든가 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회 출제 문제도 아마 이 부분을 다뤘던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그리고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일부 해설서 문제들은 좀 커버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음 2번, 네, 이것도 해설서 문제죠. 그런데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해설서 내용 중에서 세계 잔재물을 기술하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 해설서를 정리하지 않는 한 사실은 맞추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적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리고 불순물은 다들 정리하셨죠. 예, 변환되지 않은 초기 원료라든가 등등. 그래서 요거는 총설 해설입니다만 그래도 28류나 29류에 화학적으로 단일 순수하지만 적용되는 것들 중에 포함되는 그런 불순물에 대한 정의가 총설 해설에 나오죠. 이거는 다들 정리하셨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비환식 알코올. 네, 이 부분은 그 15류 할 때 글리세린 할 때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긴 있어요. 순도가 95% 이상이면은 29류 290-5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1520으로 가죠. 그래서 이 부분 비환식 알코올에 관련해서도 해설서 문제이긴 하나 주요 해설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뤄봤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9류 주의 자목 요건 이제 그 주규정이죠. 그래서 주규정 제외되는 품목이 일부를 적는 문제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부터 쭉 순차적으로 그 중에 자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번호와 함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 4번. 네, 85류 주 10과 90류 주 7. 요거는 이제 8537과 9032의 관계성 관련된 주규정을 적는 문제였습니다. 또 사실 실무적으로도요,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이긴 해요. 9032는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완전 자동 조절 제어 기기인 반면에 8537은 컨트롤 패널 같은 게 분류되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묻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 주규정을 묻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물음 2번 보시면 요것 해설서 문제인데요. 8537 해설서 안에 프로그램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거의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고요. 9032는 요건 어느 정도 적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규정이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만 해설서 내용이 꽤 많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조작 장치리, 측정 장치리 구성되어 있는 것들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을 적던가 또는 903에 분류되는 대표 품목이 뭐가 있는지 분류되는 해설서에 나오는 품목들을 이제 기술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점수는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쭉 풀어놓긴 했습니다. 뭐 지금 자세히 보진 않을게요. 밀크의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데어 스프레드 그리고 치즈의 정의 다 중요한 규정들이고요. 그다음에 놀이공원 탈 것, 워터파크 놀이기구, 그다음에 유원지형 오락물 이것도 다 중요한 규정들이죠. 그리고 모의고사 때 또 다 다뤄봤던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치즈와 커드부터 또 화장용 분첨 요것도 다 4단 이후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품목들이긴 해요. 그런데 요거 하나 공원용의 특수 조명 램프는 램프라는 것 자체는 94류에 분류되는 품목이긴 합니다만 공원용 특수 램프라는 내용은 호외용어에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설서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조명 램프라는 이 단어 때문에 940으로 맞추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품목들은 다 호영을 성립하고 있는 품목들이라서 호영호를 암기하신 분들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암기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본 점수는 받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2번도 주규정이죠. 그리고 4단 이후 맞히는 문제들. 주규정은 정형 외과용 기기라든가 그리고 다음에 91류 주 1호 제 품목에 의해서 85례 분되는 품목 제약게끔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적는 문제였고요. 다음 91류 주 1. 제외되는 품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적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끔 제외되는 품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규정들, 뭐 용어 정의라든가 중요한 주규정이 있습니다만 제외 규정이 타류의 관련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외 규정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뭐 4단요는 무난한 그런 품목들이었고요. 다음에 문제 3번 보시면 물음 1번, 2번, 3번까지 배점이 13, 11, 6점 배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배점이 된 2711. 요거는 이제 순도 규정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5%라든가 90%라든가 2711는 여긴 가스 종류죠. 가스는 특히 관련되어 있는 곳이 2901이죠. 2901에 분류되는 비환식 탄환수와의 순도 규정. 이런 것들이 좀 체크할 부분이고, 이것 말고도 또 있죠. 이쪽 또는 2707의 해설서라든가 29류, 2902에 분류되는 환식 탄환수도 2707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몇 가지 순도 규정이 나와 있다. 물음 2번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적으셨죠? 초, 이, 시, 부다. 그리고 또 앞쪽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불순물이죠. 그래서 제조공정, 단일 마무리 제조공정에서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는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의도적으로 남겨놨다면 그때는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죠. 물음 3번입니다. 비환식 알코올 2905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이 분류되는 세 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리세롤 같은 거는 이제 95% 기준에 따라서 2905에 분류가 되는데 이건 말씀드렸을 때 1가알코올, 2가알코올, 뭐 3가알코올, 다가알코올 그래서 에틸알코올은 21류, 에탄디올이라든가 글리세린 빼고는 순도 90% 기준, 글리세린은 95% 기준, 그래서 2905랑 관련되어 있는 15류랑도 관련되어 있고요. 또 알코올도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체크가 된 그런 해설서 내용이긴 하죠. 다음에 주의 제외되는 품목들 주규정을 적는 문제라서 해당되는 자목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85류 주 1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537과 9032에 대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문제인데 각각 관련되는 주규정을 기술하면 되는 주규정을 정확하게 기술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에 요게 문제라 그랬죠. 해설서 내용 중에 호해설 중에 잘 안 보는 규정이다. 그래서 거의 다 아마 틀리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903에 분류되는 품목들 주규정 외에도 별도로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죠. 측정장치라든가 조절장치라든가 기동장치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그런 자동 조절 제어기기가 903에 분류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문제를 분석한 걸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주규정이 53%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주규정이 39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호해용어가 올해는 11점입니다. 그런데 작년 또는 그 전해랑 틀리게 4단위호의 용어를 그대로 적는 문제가 아니라 품목을 가지고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무난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4단위 기술하는 문제는 조금 너무 좀 단순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품목이 주어지면서 호나 류를 맞추는 문제는 괜찮다 싶고요. 대신에 작년에는 류 맞추는 문제가 나왔지만 올해는 류 맞추는 문제는 없었고요. 호용어를 적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통식 없고요. 해설서 이게 문제죠. 36점이 배점이 됐는데 이 중에서 총설해설이 8점이고요. 그다음에 호해설이 28점이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지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정리하실 때 그러면 이 호해설을 위해서 안 보던 해설을 봐야 되느냐? 이 분량이 저희가 관설표 주와 호의 체계 그것만 해도 많죠.
호 해설은요, 그것의 한 4배, 5배 이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커버하느라고 그런 해설서까지 공부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규정입니다. 주규정을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또 호의 체계도 정리하고, 이번에는 품목을 맞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호의 체계를 적는 문제가 또 출제가 가능성이 있어요. 배점은 주로 이쪽 53점, 11점 됐죠. 그렇다면 주규정과 사단위 호흡 맞추는 문제만 제대로 적었어도 6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다. 해설서도 호의 해설도 좀 있었습니다만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순도 기준이라든가 또는 불순물 이런 규정들은 또 많이 다뤄보는 내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어떤 해설서 추가된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기 바라고, 너무 무리하게 호의 해설 그 많은 분량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앞으로 보고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규정이 가장 배점이 높고요. 호의 용어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문제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를 맞히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요 이제 객관적인 어떤 평가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전과는 틀리게 아직까지는 관수일편은 주규정과 호의 용어 또는 해설서라든가 이런 거를 그대로 적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차후에 사례 문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또 나왔었죠. 올해는 안 나왔습니다만 사례 문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차후에 모의고사 통해서도 준비하시고, 이번에 보신 분들은 해설서 제대로 적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개정상이 출제가 됐죠. 95류가 출제가 됐습니다. 탈 것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죠. 개정이 이번 개정이 1년 미뤄졌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차후에 개정이 되면 개정상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 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교시 관세 평가 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배점을 좀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매년 그 시험 문제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분석을 하는데, 법에서 얼마가 출제가 됐냐, 그다음에 협정, 그다음에 사례 문제도, 그러니까 예시형 사례 문제,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어떤 법령이나 협정 규정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사례를 만들어서 이제 출제한 문제가 있었고, 실제형 사례 문제는 대법원 판단이라든지 조대심판원 판단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문제화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법 70점, 그 다음에 예시형 사례 문제 30점 이렇게 해서 협정이랑 실제형 사례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심심했죠. 심심했고, 이렇게 내니까 사실 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 좀 출제위원이 좀 안전하게 이제 출제를 했고, 이따 또 문제 한번 보시면 출제위원이 굉장히 좀 몸을 사린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판단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에 있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써서 사실은 법에 있는 거 해석하는 문제 이제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사례 문제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게 이번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위로 보면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방법에서 특수관계가 중요하고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비용이 중요하다 이런데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고, 그냥 제가 일방법에서 제일 하찮게 생각하는 게 운임인데, 운임 30점 나왔고, 그다음에 2, 3방법, 그다음에 4방법, 5방법, 6방법 좀 고르게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좀 좋은 형태로 많이 이렇게 고르게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단순 서술 방식의 문제들이 좀 고르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표를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일단 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한 문제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일방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음별로 요 배점, 이제 법령 서술하는 문제, 그다음에 판단형 문제 이렇게 좀 해놓긴 했는데 1번 문제 30점 배점에 한 반반 정도씩 해서 법 쓰는 문제, 판단하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 출제위원이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결정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비용들 예를 들면 공선 회조료, 컨테이너 임차료, 선적 자재비, 선박 개장비 이런 내용들이 다 법에, 우리 고시에, 운임 관련된 고시에 하나씩 그냥 명시하고 있는 단어들을 그냥 여기다 갖다 놨고, 거기에 법에 없었던 게 2가지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유류 할증료, 통화 할증료 이런 두 가지 있긴 했었는데 혹시 법에 없는 내용인데 헷갈리실까봐 이것도 이제 설명까지 이제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출제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날짜 환율 문제도 좀 같이 섞어서 내긴 했는데 뭐 출항일, 입항점 수입신고일, 입항일 세 날짜를 주고 어떤 환율 쓸 거냐 뭐 하는 문제인데 뭐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환율까지 이제 체크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법령 쓰는 문제는 물음 1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지원 비용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물음 2, 3, 4는 다 운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운임은 우리가 뭐 법령을 뭐 달달 외우기나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용어나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딱 그냥 그 범위 정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1번 문제는 뭐 비교적 좀 평이하게 나온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좀 우리의 이제 트라우마를 좀 건드는 건데 우리는 그 마음 한켠에 이 시가역산율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딱 받아보는 순간 요 표 딱 보면 이거 뭐야 또 시가역산율이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찬찬히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시가역산율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시가역산율 문제가 좀 극강이었던 거는 20점 통짜 배점을 그냥 주고 아무도 못 쓴 문제를 20점 통짜 배점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20점 문제이긴 한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물음 1은 시행규칙 7조의 5와 관련된 중고물품 관련된 규칙 이거 워낙 많이 봤었던 거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고시 4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규정은 사실 우리 요 표에 있는 요건데 뭐 우리가 많이 봤었던 내용은 아니긴 한데 뭐 여기까지 봤었던 분 사실 제 교재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요 옆에 이제 바로 있는 내용이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강조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보실 수 있을 만한 문제였던 것 같고 이 문제가 사실은 제가 여기다 이제 K라고 써놓은 게 좀 킬러 문항 같다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한 15점 배점에 한 반 정도가 킬러 문항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동그라미 1번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였고 동그라미 2번이 좀 못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봤고 문제는 이제 물음인데 요 표에서 이제 우리가 이 표를 아마 이 시험장에서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관사 오래 했지만 이 표를 뭐 사실 볼 일은 없어서 이제 뭐 익숙한 표는 아니긴 한데 뭐 대략 이런 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4년도 1월 1일 날 처음 자동차를 운행을 시작해서 26년도 6월 13일 날 이제 수입이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감가상각이 됐을 텐데 얼마나 잔존돼 있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표인데 요 표가 이제 보면 비영업용이고 이쪽 이제 세로축과 가로축이 이제 각각 연도 월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기간을 이제 계산해 보면 2년 5개월 플러스 12일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년 5개월이니까 이제 여기나 요거 벗어나면 이제 요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여기서 이제 합불이 갈릴 가능성이 있죠. 왼쪽 표로 갔냐 오른쪽 표로 갔냐에 따라서 점수 배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규정은 그렇습니다.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15일은 버리고 15일 넘어가면 한 개월 올리고 이제 이런 식이니까 플러스 12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일보다 낮기 때문에 2년 5개월이라서 중간에 이제 61.43%를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게 좀 억울하죠.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갈릴 수 있다는 거 뭐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고 그 외에 이제 대체 평가 방법으로 2방법, 3방법, 4방법 문제를 모아서 이렇게 냈는데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 관세 평가 문제는 출제하신 분들이 좀 성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좀 사례도 좀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적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제 이런 걸 묻는 예시형 문제가 뭐 100점 만점에서 다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아까 이것도 6방법 문제이긴 한데 이거 사례형 문제는 아니죠. 그냥 표 하나 붙여놨다 뿐이지 사례형 문제라고 보이진 않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2방법, 3방법, 4방법 이제 묻는 문제이긴 한데 사례를 옛날엔 좀 이렇게 만들어서 물어봤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규정 때려 박는 문제
문제 출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령집 어딘가에 있는 그런 문제를 이제 출제했고, 제가 이제 여기다 우리 저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법령집에 지금 제가 색칠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게 그냥 출제가 됐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냥 이렇게 책 넘기다가 오늘 이거 출제해볼까? 저거 출제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출제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뭔가 중요한 내용이나 사례를 만들어서 출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나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문제 3번에 물음 4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요 조항이 사실은 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동종동류 비율 산출하는 과정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 안 했던 문제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문제가 10점 배점으로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아마 못 썼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문제 3번에 물음 4번 10점 배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요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뭐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수준에서 결정내는 품목을 산출했다 이 정도 컨셉으로 작성하셨을 정도면 한 1, 2점 정도 받고 넘어가는 문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4번은 5방법 문제를 나름 사례형으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사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쟁점 있는 것 한번 보자면, 5방법에서 이제 운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1방법이랑 동일하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표에 있는 건 이 그러니까 수출자의 마크업 레이스를 계산을 해놨는데, 계산해보면 한 66.67% 반올림에서 66.67% 정도가 나오는데, 얘랑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80%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 따라서는 이 수출자의 마크업 레이스를 쓰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수출구에서의 마크업 레이스를 쓴다라고 해서 요 80%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 원가가 여기 문제가 주어졌죠. 그래서 52달러가 원가라고 보여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80% 원가 가산율을 하고, 수량 1000개에다가 아까 있었던 운임 곱하고 이 과세 환율 1,500원 곱해서 1억 4,565만 원이 최종 과세 가격으로 산출되도록 하는 5방법 법령 서술하면서 판단하도록 하는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면 저희가 관세 평가를 공부할 때 저희가 좀 예측했었던 부분에서는 부합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시형 문제나 사례형 문제 요즘 잘 안 나온다. 제가 그래서 중간 특강 때도 그냥 이렇게 되게 고득점 말고 그냥 합격하고 싶으면 법령 그냥 암기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제가 표까지 만들어서 해드렸었던 것 같는데, 사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올해 시험은 그냥 그렇게 공부했으면 적어도 합격점 점수 나왔을 것 같은 문제 유형이어서 좋은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그냥 평이하고 몇 가지 킬러 문항 좀 있었다 그 정도로 분석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자세한 거는 또 이따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그 아까 평가에서 약간 그 출제위원이 좀 몸을 좀 사리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한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무는 몸을 좀 사리는 게 좋지 않나? 나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줄 평 그냥 개 같은 시험이에요. 이거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뻔히 알면서요. 개같이 내고 아마 지금 와인 먹으면서 아니요 혼자 만족하고 있을 거야. 니들 다 못 쓴 거. 아니 조상의 원수한테도 이따구로 문제 내면 칼 맞을 시험인데 나는 왜 이러나 모르겠네. 제 의견은 아니지만 저 김기철이 그런 말도 했어요. 이 정도면 그 출제위원 계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기철이 그랬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거기서 또 발을 빼? 그 수험생 인스타 갔더니 여기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여기 제 손가락도 보태기는 했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뭐냐면 무역실무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2018년, 19년, 21년이 이 꽈락률이 이제 75% 정도. 아니 생각을 해봐. 무역실무는 사실 썰푸는 시험인데 4명 중 3명이 그 평균 30점을 못 넘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지. 근데 이때와 딱 정확히 지금의 성향이 똑같습니다. 18년, 19년, 21년이 어떤 느낌이냐면 대체적으로 개회 외환을 역같이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채점하기 힘든 문제는 이제 약간 킬러 문항이고, 이거는 채점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러니까 채점 안 해도 돼, 대회 외화는. 이제 그렇게 내고 운송 쪽에서 건드리면은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요 18, 19, 21년에 이은 무조건 40점을 넘겨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고득점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다는 건요 채점하기 싫다. 그다음 니들이 쓴 것도 칼퇴를 하겠다. 정밀 디테일까지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 감점을 하겠다는 그런 회차 봐요. 2018년에도 항공운임 요율 나오고 대해무역법 외국항거래법 보면은 정상이 아니야. 제대로 된 범위에서 출제되지 않았어요. 뭐 2019년은 뭐 보험 나오고 뭐 중재법 나오고 대외한 정상이 아니죠. 2021년 봐봐. 몬트리올 협약 나오고 뭐 나오고 하여간 다 정상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점은 뭐냐면 이게 다행이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18년, 19년, 이제 21년은요 그냥 교재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재 없어. 아무도 못 써. 이제 그런 거라고 하면은 올해는요 교재에는 있어. 어딘가엔 있어요. 진짜. 그게 그냥 몸을 좀 사렸네. 그러니까 교재엔 있지만 절대 우리가 보지 않을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근데 이건 봐봐. 1번은 그래도 기분 좋았다. 기본운임 쓰고 요 할증료 쓰고 부가수료 쓰고 잘 보면은요 설명하라고 안 했. 설명을 하라고 하긴 했구나. 근데 여기는요 10점 분량이니까 대충 그냥 용어만 때려 박아도 점수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아까 저 관세평가에서 통화할증료 나왔더구만. 유리할증료 두 개 나왔더구만. 난 근데 이게 할증료랑 서차지랑 에디셔널 차지를 구분한 게 말이 안 되는 게 실무에서는 그냥 내면 되는 돈이지만 이론적으로 이제 할증은요 서차지는 그러니까 선사가 일을 더하는 건 아니야. 그냥 리스크 증가예요. 그러니까 유료 할증료나 통화 할증료 같은 거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에디셔널 차지는요 뭔가 일을 더한 거야.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면 보세요. 그래서 이 할증료는요 뭐 교재 어디에 있고 어떤 강사님 교재를 보더라도 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물음 1은 뭐 할증료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여기 이거 2023년 그 관세평가 문제인데 여기서도 할증료 다 주고 있죠. 이거 뭐 CRC, CRS, ECRS 있죠. 그래 관세평가에서 정답 많이 주네. 뭐 할증료는 뭐 관세평가에서도 워낙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운임 인보이스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하면 되냐면 사실 실질은 조금 다르지만 그 이름에 서차지가 들어갔거나 한국어로 할증료라고 이름 붙은 것들이 할증료고요. 나머지를 에디셔널 차지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음이 보시면 LG 나왔잖아. 어차피 여러분들 안 받겠지만 저희 5월 말에 쪽집게 특강 있었죠. 자, 그때 그 LG 그 원본 서식을 갖다 놓은 다음에 LG 신청서 발행된 LG 하고 이걸 한 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봤다? 그 오히려 카페에서 욕만 더럽게 먹었어요. 정재현은 뭐 하는 거냐? 이런 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수험생을 욕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만 못 썼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쪽집게 특강으로 앞으로 갖다 받쳐도 어차피 안 하는 무역실무는 이제 협약으로 완전히 기조가 넘어간 시험이었는데 출제위원이 잘못한 거죠. 봐봐 나 욕먹었잖아. 물음 사무제 항공 화물 운송장 이거 그러니까 항공화물 LG죠. 이것도 이제 양식이라 이렇게 갖다 놓고 했는데 뭐 이것도 욕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뭘 해도 욕을 먹고 저도 욕 먹은 김에 욕 좀 하려고요. 그래 보긴 했네. 잘했어. 여기 KSJ님 잘했어. 수석하실 거야. 보긴 했어요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못 썼을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쪽집게가 그게가 아닌데. 그런데 그리고 욕이 들어. 이게 이 올해 문제가 뭐냐면 그 쉽게 나온 문제는 공부를 안 해도 누구나 다 써. 그리고 어렵게 나온 문제는 공부를 10년 해도 못 써. 중간이 없어. 극단적이야. 아니 이거 5개 쓰라는 건 제정신이야. 뭐야 이게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1차다 2차 이거 0.7차 정도 되겠네. 이건 0.7차야. 국무사도 이것보다 어렵겠다. 아마 못 쓰지는 않았을 거고
이 기안부 환호음도요. 요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죠. 일람불이 있고 이제 기안부에서는 뭐 그러니까 일람호 전기축 뭐 일부 정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어음법상의 용어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음법상의 용어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감점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칼치하면은 이 설마 어음 잘못 쓰셨나? 출제위원이? 어음 묻어났나 보네. 그래서 요거. 근데 아마 요 정도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용어로 써도 보통 왜냐면 발행일조 정기출급은 일부 후 정기출급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그래 인코텀즈는 괜찮다. 인코텀즈 자체에서는 뭐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그대로 이제 원문에 있는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인코텀즈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도 누구나 잘 써. 외국한 거 대회 봐봐. 아니, 무슨 과태료를 5가지를 쓰래. 와 진짜 이거 아무도 못 쓰는 게 저 모의고사 때요. 외국한 거래법에서 비슷한 문제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벌금이랑 과태료에서 이런 거 나오면 하나씩만 써라 해가지고 있잖아. 5천만 원이야 과태료 중에 하나만 쓰고 뭐 3천만 원이야 과태료 하나만 쓰고 외국한 거래법에서 이런 문제를 냈으면 제가 기대했던 건 그거예요. 아 그럼 대무역법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3천만 원에서 하나 2천만 원에서 하나 이렇게 외워뒀으면은요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개같이 욕먹었다고 이거 쓰고 왜 이딴 걸 내냐. 내가 오히려 이거 딱 나온다 문제 내고 혹시 이거 문제 내고 모험답안 봤냐 했더니 안 봤대. 그럼 수험생들 어떤 반응이야 그랬더니 다 욕했대 문제 보면서. 봐봐.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문제를 이렇게 내도 안 보거든. 근데 이걸 누가 보냐고. 그러니까 진짜 나만 다른 사람은 잘 썼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야. 그래도 외국한 거래법은 할 말이 있는 게 고시잖아요. 고시가 4번 나왔습니다. 그 2012년은요 수석도 못 쓰는 어차피 2015년은 그냥 90점이 만점이 내고 14년, 16년, 17년은요 고시에서 출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고시여가지고 사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외국한 거래법 고시는 한 번만 출제된 거나 마찬가지다. 진짜. 그리고 이제 나올 게 다 나와가지고 외국한 거래법은 돌려막기를 합니다. 보세요. 2010년과 2022년이 외국한 평형기금으로 똑같이 나왔고 2015년과 2025년이 외국한 거래 정지로 똑같이 나왔고 올해 나온 거는 뭐예요? 14년에 나왔던 게 또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14년에 나왔거든요. 이 비금융기관 해외지사 이거. 그게 이제 나온 건데 이것도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14년에 이게 나왔죠. 법에서 다 삭제됐다? 지금 다 삭제됐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거야. 출제위원이 그럼 고시에서 출제돼야지 하고 딱 봤는데 2025년에 다 삭제됐어. 그러니까 봐봐. 삭제 있죠? 쥐어 짜낸 거야. 삭제 안 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 진짜 아니 이게 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출제위원이 익명이라 그래. 이게 본인도 이름 까야 돼. 왜냐면 수험생들은 지금 다 이름 까고 시험 보잖아. 벌써 아니 그리고 난 오늘 그 얘기도 했다. 아니 우리 취업하려면은요 막 건강검진 증명서나 막 가족관계 증명서 다 내잖아. 대표도요 우리한테 건강검진 증명서 제출해야 돼. 왜냐면 관세 사무소들 이 할배들 나 얼마 안 남았다 나 죽으면 이거 다 네 거다 하면서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죠. 그럼 대표님도 1년마다 나한테 건강검진 증명서 보여달라고. 똑같은 거야. 쌍방으로 공개해야 돼. 이거 봐봐. 너 삭제한 거 다 쥐어 짜내가지고 기어코 요걸 냈어 요걸. 그렇네. 야 진짜 야 노력했다 진짜. 난 진짜 인간적으로 이거 수험생 인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적어도 관사 수험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이 맞아. 출제위원 리뷰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 실명 공개하고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 별 1.5개 이하로 받으면은 그 수당 다 하고 그 갇혔을 때 밥 사준 거 있죠? 한인공에서 그거 다 사실 뱉어내게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좋게 말한 거지.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가채점을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는데 무역 실무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어차피 내가 뭘 썼던 상관없이 어차피 내가 정확하게 그 텍스트까지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0점만 넘으면 돼. 40점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던 거 있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멘탈 나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제 써서 40점만 넘으면은 그러면 이제 되는 회차인 겁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에서는요 사실 무언가 더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화나지 않았어요. 화 안 냈어. 커피 한 잔 드시고. 매년 우리가 이제 뭐 킬러 과목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한두 과목씩 등장을 하는데 작년에 작년에 제가 되게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성의가 없어서 그래서 화가 났는데 올해는 이제 우리 정재환 간사님이 너무 화가 안 났다고 하는데 화가 누구보다 많이 났거든요 지금. 작년에도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하도 화를 내갖고 많이 화를 못 내는데 올해는 진짜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킬러 과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일단 킬러 과목 1순위가 무역실무, 그 다음이 이제 HS 같았어요. 네. 관세법은 그래도 좀 고무적인 게 예전에 한 4년 정도는 너무 성의가 없어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여기저기 막 화도 많이 내고 다니고 승질도 많이 내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작년에는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화를 내고 다녔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좀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이제 단답형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성의 있는 단답형이 나와서 그나마 좀 저는 관세법은 좀 그래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HS와 무역실무가 HS가 해설서 나온 HS도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 문제를 좀 출제 경향을 개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HS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례 문제를 낸다든가 아니면 이번처럼 이제 해설서 문제를 낸다든가 그런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뭐 이렇게 채점 범위가 주규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HS는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주규정, 그다음에 호의 용어, 그다음에 통식 이거 세 개 중심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설서는 이번에 좀 무리하게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또 치중해가지고 시간 너무 뺏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또 다른 주규정이라든가 다른 내용을 다른 중요한 내용을 또 그치.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공부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주규정이 첫 번째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방향에서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쌤은 화를 이제 그만 내시고 요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질문을. 네. 그럼 이제 질문 받나요? 네. 그럼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항거래법 어떻게 바라봐? 뭘 바라봐? 나는 근데 이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나왔다고 뭐 이거 법령집에 다 있는 거고 이제는 뭐 여기까지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공부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예를 들어 대외무역법, 외국항거래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더 보세요 하면 볼 수는 있고 못 봐요. 우리 수험생의 이게 서브 과목이기 때문에 더 보라고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는 했어요. 그냥 이런 게 나오면 하나씩만을 쓸 수 있게 최소한 이제 그런 건 아마 이제 모의고사에서 추가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에 무언가를 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공부 방법이 바뀌어서는 돼. 오히려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외국항거래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출 문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하던 거 플러스 이제 기출 문제 이제 그 정도로 해야지 해왔던 것을 이제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그냥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아, 조정관세, 할당관세. 이게 제가 사실은 항상 문제 풀이 때도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출제자가 괄호 1 해놓고 뭘 써라, 괄호 2 해놓고 뭘 써라 하면은 그 내용을 그 목차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물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조정관세, 할당관세를 따로따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세율과 적용 대상을 이제 비교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원문 그대로 쓰는 거는 취지는 좋은데 이 목차를 나눠줬다는 거는 그대로 살리시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거든요. 물론 배점을 아예 안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뭔가 좀 그거는 있겠죠. 거기에 따른 이게 원하는 대로 쓰지 않은 거에 대한 배점은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항상 답안지를 원문 그대로 쓰는 게 맞긴 하지만 물어본 대로 쓰셔야 돼요. 물어본 거를 물어본 순서대로. 그게 가장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답안이 됩니다. 저기 전용대 선생님. 제 화면 다시 띄워줄 수 있으세요? 자료? 문제 1번 물음 4번에서 과세가격 산출. 띄울 수 있어요. 네. 저거 하시는 동안 커트라인 몇 점, 이 커트라인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 평균? 이거는 무역실무에 달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꽈락을 면하면 무역실무 꽈락 면하면 합격일까요? 사실 점수 커트라인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균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무역실무 꽈락 꽈락 안 자 나오면 이제 그 제외하고 그다음에 제외하고. 여기서 과목별 꽈락자 제외하면 그리고 딱 90명. 90명.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합격자는. 90명. 요 화면이 나와요. 네. 유튜브에. 그 1번 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요거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계산을 해오지는 않아서 이거 한번 그냥 설명만 먼저 드리면 일단 요거 곱해서 수량 곱해서 하고 뭐 50% 지급한 건 전혀 무관할 것 같고 요 생산지원비 더하고 얘는 안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빨강색으로 칠한 부분까지는 운임에 포함되지만 210만 원은 빼야 되고 빼고 더하고 그죠? 그렇게 계산되고 그다음에 요 밑에 항목은 안 더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더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로 가서 환율은 1,550원 적용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산을 해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쭉 계산하면 금액이 딱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계산 문제 하나 더 여쭤보신 것 같은데 요것도 제가 계산을 해오진 않았는데 1억 5천만 원에다가 61.43% 곱하면 딱 떨어지는 계산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마 제가 딱 숫자를 불러드리지 않았지만 충분히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개별환급 조항을 10조를 쓰셨다면 그거는 분명히 배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 써야 되는 내용을 좀 다 쓴 건 아니신 것 같아서 만점은 안 들어갈 것 같고 그 배점표에 있는 그 조항들을 쓰셨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점수 배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한 거예요. 네. HS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칙과 주규정 규정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분량으로 보자면 주규정이 가장 많이 작년, 재작년 계속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약도 하셔야 되는데 협약도 그리고 다음에 또 그 사례형 문제 있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필요한 사례형 문제, 약간 논리가 필요한 그런 사례형 문제와 다음에 이제 해설서도 일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례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약간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통식과 호혜 규정 위주로 먼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실무도 물어본 것 같은데 실무도 이게 원래 그 협약 위주의 공부 방법을 따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협약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이제 최소한의 이론만 항상 이렇게 얹어주는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오히려 계속 강조드리지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고 내년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저희 조천희 관세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주규정이고 관세법은 법이고 평가도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저는 그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준비 중이신 분인데 사실 매년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관장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게 지역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뭐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막 시행규칙 말도 안 되는 부분에서 나오고 뭐 H일스 올해처럼 막 말도 안 되는 해설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인 거고 말 그대로 킬러 문제인 거고 그걸 준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다 보면 남들 다 쓰는 거 못 씁니다. 이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험 생활을 할 때, 이 준비를 할 때 저는 사실 그래요. 리스크가 없는 가장 안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들이 다 잘 쓰는 문제 잘 쓰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들이 안 쓰는 걸 나 혼자 써야지라고 하면 남들 잘 쓰는 거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켜가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매년 그래요. 매년 혼란스러워해요. 매년 이것까지 다 준비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과목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평가도 관련해서 좀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기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앞으로 내년 시험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뭐 바꿔야 될 게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 평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특별히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과거에도 법령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렸고 법령 많이 출제될 수도 있다. 좋든 안 좋든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지역적인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조금 더 법령을 더 디테일하게 보면 되겠다.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관세평가는 이제 그런 부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관세평가 관련해서 문제 1번에 물음 1에 가산되는 생산지원 비용에 대해서 쓰시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산지원 비용은 이제 4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물품 하나, 물품 3개, 용역 하나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거 쓰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거 쓰는 거 맞는 것 같고요. 배점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그 계산 과정에 대한 거 조금 언급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쓰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셨으면. 예. 96 주 6호 적용 외과용 기기, 그러니까 주규정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약간 좀 달리 쓰셨네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점수를 배점할 때 그 배점이 만약에 6점이 뺐다면은요, 그 6점 중에서 이게 단어별로 아마 좀 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내용만 잘 썼다면은 그 말씀하신 잘못 쓰신 부분은 좀 감점되겠죠. 배점이 안 되겠죠. 하지만 다른 걸 제대로 썼다면은 뭐 6점 중에서 뭐 5점이든 4점이든 뭐 이런 식으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좀 틀린 부분 있더라도 약간 감점 받을 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역실무는 어차피 3대 협약해서 CISG, UCP, 그 다음에 인코텀즈 뭐 여기서 몰빵되기 때문에 사실 운송협약이 그렇게까지 이제 무역실무 협약 중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문제 출제 비중을 보면은 운송협약 중에서 몬트리올 협약 정도는 우리나라 정식으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뭘 기준으로 보면 되냐면 무역실무 전반적인 이론은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든 무언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송협약은 내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 손을 못 대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당연히 운송협약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놓고 보면 운송협약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암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백지가 되는 과목들이니 백지가 되는 이제 그런 협약이니까 그렇습니다. 주규정 순서에 맞게끔 그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뭐 주 6번을 적는데 주 5번과 6번, 7번 다 적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 6번을 적고 내용을 적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주 6번이라는 걸 기재 안 하고 내용만 적었다면 그게 주 몇 번인지를 몰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의도하는 즉 주 6번을 적으셔 6번을 적어야 되는데 6번도 적었지만 다른 내용도 같이 적었다면 약간 틀릴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은 거는 맞은 거대로 채점이 되겠습니다만 또 틀린 거는 틀린 거대로 좀 감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이제 그 지정은행이 이제 뭘 하지 않으면 이제 개설은행이 결제를 한다라는 그 지정은행 부분을 이제 확인은행으로 대신 이제 쓰셨다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제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이제 채무자이기 때문에 확인은행이 안 하는 걸 개설은행이 대신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보면 이제 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지만 어쨌든 누군가 안 하면 개설은행이 최종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마 출제위원이 이제 이제 점수는 이제 반 정도를 줄 것이고 아마 그런 거 있죠. 이번 회차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채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채점위원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75% 정도 이제 꽈락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으로 채점을 하면은 이제 배점이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히 아마 작년처럼 채점을 좀 널널히 했으면 아마 반 정도 아마 18년, 19년, 21년처럼 이제 엄격하게 채점을 하면은 이제 배점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도 약간 좀 슬프네요. 그 HS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규정이 그 과목부터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이번 시험에 그 중에서 과목이니 사목이니 이렇게 적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정확하게 적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다면 이제 공부할 때도 그 제외되는 품목도 순서에 맞게끔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항목별로 주 번호와 그리고 과목 나목 있으면 그 과목 나목에 따른 순서별로 그렇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목의 내용과 나목의 내용이 바뀌지 않게끔 그런 것도 대비하셔서 이제 연습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렇게 그 킬러 과목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든 제가 그 40점을 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 물론 이렇게 말했지만 뭐 채점을 잘해가지고 다 점수를 팍팍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마 이제 채점을 좀 짜게 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요. 이제 똑같이 썼는데 누구는 이제 39점이 나오고 누구는 41점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합격을 하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처음에 딱 이제 채점위원이 답안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나가가지고 딱 봐도 뭔가 한 8페이지밖에 작성을 안 하고 문장이 완성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답안 자체가 완성돼 있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꽈락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봤을 때 뭔가 100% 맞지는 않지만 뭔가 최선을 다해 하나라도 더 쓰려고 했어. 그렇다고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39점과 41점의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거 쓰신 거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무언가 내용을 채웠으면은요. 적어도 무언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고 거기서 이제 채점위원이 점수를 주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 친구는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꽈락 위에 점수로 나올 확률이 높은 거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쓰신 거. 예. 놀이기구 규정 복불복을 못했다. 그렇게 핵심 키워드를 챙겼다면 보통 이제 채점할 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완벽하게 똑같이 적은 분들이랑은 좀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일종의 그 상대적인 평가 또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은 분들보다는 조금 점수는 깎일 수 있으나 그래도 핵심적인 단어를 적었다면 많이 깎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함하지 않는다인데 제외된다고 썼다. 이 정도는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채점이라면.
아마 저희가 이제 그 내년 모의고사 때는 무역실무 이론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리겠죠. 그러니까 변하는 건 없어요. 요약집 모의고사 특강에서 집어주신 부분으로 해도 이제 충분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요약집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정도는 있겠지만 요약집을 벗어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괜히 이따만한 그 이론서를 다시 보는 것보다는 요약집을 한 번 더 보는 그런 느낌으로 딱 그 정도, 그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잘한 실수가 몇 점씩 감점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쓴 분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잘 쓰신 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조금 감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규정 한 문장 미기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당되는 100점 범위가 있죠. 6점, 10점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감점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불순물 초이시부, 이 내용은 해설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서는 주규정보다는 좀 비교적 정확하게 적지를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주규정만큼은 감점이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 내용이 들어가면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배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이번에 개정된 부분, 아까 관세 평가 개정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짜잘한 개정이 조금 있긴 했는데 그거 제가 아마 그 정어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휴규정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가나다라 순차적으로 암기 외울 필요가 있고요. 근데 문제에 따라 약간 틀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90년에서 제외되는 펌볼 기술하셔. 그리고 뭐 주규정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된다면 사실 가나다라 이 목차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외되는 것만 적으면 되니까. 그런데 주 1을 규정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가나다라는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겠고, 따라서 그런 문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차후에 공부를 목차대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이런 킬러 과목에서 채점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를 낸 다음에 다 같이 뭔가 소설이라도 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내용이 틀리면은 다 빵점을 줘버리는. 옛날에 관세평가가 그랬죠. 뭔가 문제를 줘서 다 열심히 썼는데 점수를 다 같이 안 주고. 하지만 이번 외국한 거래법은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문제 자체가 워낙 어려워서 다 백지를 내는 문제인 거야. 그게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대외 무역법과 외국한 거래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외국한 거래법을 보면 이제 백지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지한테는 빵점을 주되 무언가 썼는데 막 느낌이 비슷하다 있죠. 이거는 반드시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해외 지사 구분을 뭐 해외에 설립된 현지법이 뭐 이렇게 대충 느낌 좋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틀리게 써서 다 같이 빵점 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안 써서 이제 빵점 받는 데서 무언가를 쓴 거거든요. 이런 반드시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뭐 요렇게 쓴 분들이 이제 꽈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진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0년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뭐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데요. 뭐 나는 개정이 돼서 그거를 덕지덕지 붙여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예전 책을 계속 쓰셔서 개정을 반영하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개정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근데 나는 개정을 그냥 한 두어 번 정도 챙기는 그 정도의 분량이면 좋을 것 같다 하시면 다시 책을 구매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건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 개소리를 양을 요 부분은 아까 이제 그런 이제 다 같이 못 써서 이제 그 빵점과 이제 다 같이 이제 전혀 손도 못 대는데 무언가를 써서 점수 받는 것도 있지만 이 문제는요. 이제 누구나 잘 써야 되는, 그러니까 잘 써도 아마 7점 이상 잘 안 주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100%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기대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아마 많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이제 어렵고, 그래도 이게 또 이게 무슨 그 점수를 안 주기 위한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 2가 그래서 아마 최저점에서 뭐 1.2점 뭐 그러니까 빵점은 아니에요. 그래도 빵점 아니고 원래 이제 다른 수험생들 점수 잘 받고 그러니까 이제 빵점을 주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수는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역 실무구나. 그럼 아마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용어를 쓰면은 아마 점수 반,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면 나머지 점수 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설명 없이 요 정도만 썼어도, 왜냐면 사실은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제 분량으로 치면 설명이 이만큼이지만 요 문제에서 중요한 건요, 네가 이 용어를 알고 있냐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용어를 건드렸으면 저는 반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원래 무릎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이거 쓰신 거 100점 당연히 저는 최소 반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주규정이 100점이 될 겁니다. 뭐 5점이든 6점이든 100점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어별로 그 중에 뭐 0.5점이니 뭐 1점이니 이렇게 100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호가 좀 실수했다면 감점은 있겠죠. 그렇다고 주규정 그 전체를 0점을 하진 않겠죠. 환투법 이번에 사례용 나왔던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관세법 사례용 문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모든 범위에서 사례용을 출제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11장이에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잘못 저질렀는데 어떻게 처벌되느냐 그런 게 이제 사례용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질문 어차피 제가 마지막 멘트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 네. 이걸로 마지막 멘트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멘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관세사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합격 인원이 9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90명. 무슨 짓을 하더라도 90명은 합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다 칼채점에서 다 같이 꽈랑 나면 생각해보니까 저희 그 75% 꽈랑 나면 90명이 안 나오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에 한번 이제 합격자를 낸 다음에 90명이 안 되면 조정을 해서 반드시 90명으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만일 1차에서 이렇게 나오면은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1차는요 진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요 합격률 1%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되지만 2차는요 문제 어려워도 쉬워도 결국 90명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즉 나한테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고요, 나한테 쉬우면 다 같이 쉬운 거기 때문에 2차 시험 쉽고 어렵고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나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꽈락만 면했으면은 90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2차 문제 난이도에 대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무역실무 마무리 멘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관세법은 뭐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제자가 고민한 흔적도 좀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 출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이 항상 문제였어요. 막 시행규칙도 나올 만한 시행규칙이 아니라 정말 너무 구석진돼서 말도 안 되는 시행규칙, 정말 이게 왜 필요해라는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 그런 시행규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빡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행규칙도 다 중요한 시행규칙이 나왔고 누구나 고민하고 준비를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법은 그래도 이번에는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사례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한데 기본에 충실해서 하신다면 관세법 이야말로 너무 여기저기 흔들리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해서 하면 사실 지금 나온 환투법에 관련된 사례형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례형이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관세법은 결국에 법의 근거에서 써야 되는 뭐 어떤 법을 써야 되는지를 판단해내는 과정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 과정을 우리가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 주규정이라든가 통칙, 포용어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요. 그 매년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국 때에 관련돼서 이제 뭐 의약품 약 관련한 이런 문제 나왔던 것처럼 또 작년에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쪽이죠. 그 2844에 분류되는 그런 방사성 물질 관련한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전쟁 때문에 무기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올해는 그 아무래도 석유 가격이 인상하면서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의고사 때도 아마 그 석유 관련해서 국가 정책 지금 정부에서 시행한다 이런 내용도 한번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런 석유 관련한 것들도 이번에 사회적인 이슈가 좀 있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매년 HS 공부하실 때는 좀 사회적인 이슈도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품목들, 그런 품목 분류 방법 이런 것도 조금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평가도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시험 보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그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사실은 관세 평가 올해 시험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변별력이 있을 만한 과목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우리 평소에 모의고사 유형대로 공부하고 뭐 법령 암기하고 뭐 그랬던 분이시라면 어느 정도 그냥 합격권에서 다른 과목도 꽈락 피하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보고 계신다면 이제 관세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형이 고착화돼서 합격점까지 들어오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너무 이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이 강사님들이 또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아마 합격점까지 가는데 큰 무리 없이 할 정도가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또 이제 뭐 남으신 분들은 또 남으신 분들대로 또 열심히 또 준비하면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시험은 이제 그만 생각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거 하시면서 좀 스트레스도 푸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